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보육이나 가사 돌봄 인력을 흔히 이모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동남아 이모님이 서울에 우선 또 시범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살 오명을 떠하는 무량판 공법을 중심으로 이번 논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 등이 이루어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사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시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이 확립돼야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지난 6월 말 마무리된 만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휘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 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이코패스 범죄,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된 이동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언론 탄압 프레임을 의식한 듯 첫 일성으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언론관을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명 후 나흘 만에 정부 과천청사 외곽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신을 향한 언론 탄압 프레임을 부정하듯 원론적인 언론관을 첫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 후보자는 공산당 기관지를 언론으로 부르지 않는다며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야지 주장을 전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 또한 언론의 본 영역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 후보자 사무실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 주변에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이 후보자가 취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이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도 언론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관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LH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하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를 겨냥해선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하게 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으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조치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더 분명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화책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법 이전에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처음 출근하면서 밝힌 입장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언론 책임을 언급하면서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동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뒤틀린 언론관에 소름이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향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며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다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련의 여러 모습을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방송장악은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란 취지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도 여전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김남희, 윤영중 대변인이 조금 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은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면서 갈라치기로 소비할 사안이 아니라 정치가 어떻게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할 것인가로 봐야 한다며 중요한 문제를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국민의 정치 혐오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정쟁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래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대비시키는 순간 고도의 정쟁적 주장으로 바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한 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들어보시죠.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원내대변인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취지에 맞지 않게 오해 소지가 있게 보도가 됐다라고 해명하시는 얘기도 했고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내 여론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서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 발언 취지는 자신은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1표제라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대 공공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입니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 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가운데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모두 293개라고 밝혔습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에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인데 결과가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하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주거동에도 무량판이 채택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무량판 공법을 포함해 아파트 바닥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기둥 없이 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와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 그리고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무량판 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철근 누락으로 순살 오명을 쓴 무량판 구조, 대들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보가 없으니 공사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훨씬 절감됩니다. 게다가 높은 층고가 가능하고 전기나 배관 등의 시공도 용이한데요. 소음이 벽으로 전달되는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애초 백화점 등 고층 빌딩에 주로 사용했던 무량판 공법을 최근에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LH도 2017년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뼈대 역할을 하는 보강 철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도 이 보강 철근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30년 전 아파트보다 철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설 현장 노동자 증언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량판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무량판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만 철근 누락이 설계 미흡인지 아니면 시공의 문제인지 그걸 막기 위한 2중, 3중 안전장치들이 작동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감리가 준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사 중지나 지적을 하면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멈추게 되거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지어는 건축주도 발주자인 건축주도 감리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예.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객관적인 감리자의 역할을 위해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이번에 발표된 아파트 단지들도 설계, 시공, 감리사가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결국 철근 누락 논란의 원인을 아파트 바닥 구조, 공법 하나의 문제에서 찾지 말라는 건데요. 정부가 아파트 명단까지 공개하고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의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번 나선 겁니다. 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는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1개를 수수하고 경선 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100만 원, 1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막바지 단계에 이른 수수 의원 특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을 더욱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10개가 뿌려졌다고 의심하는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의원 모임과 관련해서도 수수 의원을 더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송 전 대표 일정 담당자에게서 확보했습니다. 당시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렸다는 윤관석 의원, 또 이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성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기존에 출연한 수수자 명단을 더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 수수의원 줄 소환이 예상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최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면 진술서를 내고 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면 진술서에는 지난달 10일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이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미호천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미호천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로 수사관을 보내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해병대가 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소방 당국으로부터 강가 수색 작업과 관련된 안전유의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방이 해병대 사전 위험을 경고했는지 질문에 소방당국의 안전유의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속기동부대가 지난 17일 오후 1시 22분 경북 예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소방에선 오후 1시 반에 설명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소방당국의 지휘소에 들어가 수색작전 현황에 대해서 청취한 바 있지만 안전유의사항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에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화순 야외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펄펄 끓고 있는데 물놀이장 찾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날이 뜨겁습니다. 이곳 화순은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광주와 대구 등 내륙 곳곳이 36도 안팎까지 올랐고 체감온도도 37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찜통더위가 찾아온 건데요. 이 때문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성주에선 간일하러 나간 9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기온과 함께 습도로 높아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하는 거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다수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야외 활동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 애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에서 YTN 오신열입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경기도에서 온열 질환자 2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 질환 신고가 232건 접수돼 20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시군 3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등 차량 536대에 얼음조끼와 감염 보호 장비를 갖춰서
다음 달 30일까지 폭염 구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태풍 가운데 가장 센 매우 강한 태풍으로 커졌습니다. 태풍은 애초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진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 진로가 예상보다 크게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애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진로가 크게 바뀐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눈이 정확히 좀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심 부근에는 초속 49m, 시속 175km의 폭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통과해서 내일 상하이 부근까지 또 동중국해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말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 예측 모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기상청의 주력 모델은 일본 규슈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영국 모델은 대한해협으로 또 유럽 모델은 일본 규슈 남쪽으로 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앞으로의 중위도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영향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폭염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온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 고성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9도를 기록했고요. 서울도 송파구 낮 기온이 3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식 기온은 34.1도로 아직 올 최고 기온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35도까지 오른다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강원도 정선과 밀양, 광주, 대구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한낮 찜통더위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찜통더위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무더위로 비상이 걸리면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는 3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며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신문은 폭염 이후 태풍과 폭우를 비롯한 재해성 기후가 계속 닥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최급선무 과업이자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을 준비해온 정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도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제목에 다른 것처럼 동남아 이모님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어떤 지원의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상대적으로 육아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반은 공감하고 절반은 공감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방향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데리고 오는 방식인데요. 이민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데려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말인데요. 네. 지금 고용허가제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모든 걸 주도를 하고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발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또 직접 가정에 배분을 한다 그러나요. 고용하는 계약도 직접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이거나 농어촌 근로자와는 달라서 각 가정마다 특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들을 전부 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
이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만 정부가 깊숙하게 개입하는 방식에 좀 문제 의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가정에 어떤 출퇴근 시키는 그 방식인데 이를테면 E9 비자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인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인정기관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선발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거냐는데 이 선발 자체가 고용허가제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네. 직접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정기관은 직접 선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각 가정에 대한 선발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국가가 연결을 해놓으면 인정기관은 단순 중간에 관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깊숙이 하고 인증기관 대신에 나서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네. 최저임금 이하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최저임금제를 맞추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은 그 수요에 다 맞출 수가 없고 네. 이 임금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약 200만 원 정도 수준일 건데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네. 과연 그 가정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럴 경우에는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처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찬반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입장에서 저희가 정부 입장이라든가 취지의 어떤 방향은 자막이나 그래픽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고 교수님의 어떤 우려점은 좀 듣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결국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가 말씀하신 비용 문제, 그리고 한 가지 자격,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지 지식, 뭐 언어 문제, 또 범죄 이력까지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데리고 올 때는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다 검증을 합니다. 범죄가 있거나 뭐 마약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올 일은 없죠. 네.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문화, 한국어 같은 부분인데 지금 시범 실시를 지금 올해 중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과연 그 기간 안에 그 사람들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습득을 시킬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할 건데 네. 그것도 각 가정에서 매칭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물론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뭐 몇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점차 그 자격을 갖춰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맞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국인 종사 인력은 줄고 그러니까 한국인 도우미의 어떤 인력은 줄고 있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또 하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놨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내국인 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부에 잡고 있는 200만 원 그 이상을 훌쩍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부에선 그래도 내국인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임금 문제절에 저출산 문제를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출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거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경력 단절 부분에는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네. 조금 더 정책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임금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저임금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타 직종하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현재 우리 국민 그 가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낮은 임금으로 또 가버리게 되면 가정에서는 낮은 임금이 낮을수록 좋겠지만은 네.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많이 도입이 되게 되면요. 그럼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저출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가정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우리 국가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이 임금의 갭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예를 좀 많이 들던데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가사 근로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임금 면에서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임금 면에서 차이는 그런데 아까 저는 이게 아주 저임금으로 들어오면은 다른 그 고임금의 불법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600만, 700만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또 이 가사 근로자라는 부분이 확실한 직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한 70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직접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홍콩이나 싱가포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도를 도입한 지 70년 정도 됐는데 저출산 문제랑 좀 맞물려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은? 전혀 도움이 됐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아무래도 가정 내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이들을 좀 보호할 장치에 대한 고민도 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입주 도우미를 지금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반 가정의 구조가 가사 도우미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정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만약에 입주를 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출퇴근 방식을 할 거예요. 출퇴근 방식을 하면은 입주 방식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그 가사 도우미 이 부분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간병 분야거든요. 네. 그런데 간병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좀 뒤로 빠져 있다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또 이유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국인 또 가사 인력,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가지고 인력이 안 부족한 분야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인구 대위기고 0.78명에 불과한 이 인구가 지금 전 산업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분야보다 더 시급한 분야가 더 많습니다. 계절 근로자도 있고요. 농어촌 문제도 있고 뭐 조선소 문제는 이미 터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돌봄 서비스 분야, 요양병원이나 이 간병 분야는 사실은 가사 근로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본다 그러면은 더 시급한 쪽에 있는데 왜 아직도 지금 검증도 되지도 않고 확실한 지금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 실시를 조금 먼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시범 실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 제일 문제가 이 첫 단추 방식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방식으로 고용 허가제 방식으로 첫 단추를 끼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 단추가 잘못 끼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직접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다른 가정에서 남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아이를 돌봄한다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국인 가사나 어떤 육아 취업자가 매년 줄고 있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런 어떤 정책에서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가죠. 그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에서 다 그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힘든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인 근로자들도 가사 도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 시장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자체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는데 그 방식이나 다른 업종과의 비교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지금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육아에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를 마다할 어떤 목소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점이 나왔거든요. 공청회가 열렸고 앞으로 몇 달 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계획을 잡기까지 그 시간 안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E9 근로자,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일단 틀을 잡았습니다. 네. 이 고용허가제로 한다는 틀 자체가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기가 과연 이 시범 실시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결국은 시범 실시를 할 때는 이게 지금은 100명을 시범 실시를 하는 걸로 하고 서울시하고 고용부가 합동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뒷감당을 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아주 관리를 할 거예요. 한 100명이나 1000명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한 인력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반드시 전제에 두고 이번에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 방식도 고용허가제 방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그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볼 때는 짧게만 여쭤보면 지금 다른 나라 예를 포함해서 고용허가제 비판적이신데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제일 제가 보는 방식이 괜찮은 방식 일본 방식입니다. 일본 방식? 일본에서는 일본의 방식인데 민간에다가 넘기고 있어요. 민간이 선발을 하고 민간이 교육을 시키고 민간의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주고 국가는 그 민간 기관에 대한 심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방식을 이렇게 섞어서 써야만이 이게 연착륙이라든지 이게 제도가 순순히 도입이 되지 국가가 딱딱한 방식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모든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없다. 이거는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내국인 근로자 취업자 수 얘기하실 때 간병 인력도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을 포함해서 여러 논의를 좀 시작하는 이번 논의로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란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오히려 노인 돌봄 서비스가 더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부모들을 돌본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영케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히려 노인들을 젊은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은 요양병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가 지금 더 필요한 인구 구조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어떤 대책의 일환, 또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고민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좀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지원책이 또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여태까지 우리가 십수년 동안 수백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돈으로도 사실은 백약이 무효였거든요. 네. 이 출산 문제는 이 단순하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들어와서 된다, 혹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뭐 복지 하나가 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향후 20년 정도는 출산율이 높아간다도 2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외국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민 수용이고 이민 정책인데 네. 그걸 순서 있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도균 교수님 의견 포함해서 정부가 좀 의견을 들어서 시범 계획이 좀 어떻게 나올지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 김도균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청소년 국제 행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4만 3천 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의 축제가 열리는 거죠? 네,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 참가자 3,800명을 포함해 158개국 청소년 4만 3천 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8.84제곱킬로미터 크기로 조성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잼버리에는 57종 1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불 피우기와 뗏목 만들기 등 생존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민속놀이와 한옥마을 체험, 템플스테이 등 우리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잼버리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내일 열리는 개영식에는 생존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의 특별 공연과 500대의 드론으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문화 교류의 날인 6일에는 아이브와 스테이시 등 K-팝 가수들이 공연하는 콘서트가 열리는 등 대회 기간 내내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새벽 6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잼버리 행사장에서 고열과 탈수 등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미국과 스웨덴, 영국 등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폭우와 폭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의료 인력 176명이 상주하고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응급의료소도 설치됐습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한 덩굴 터널과 그늘시설, 폭염 대피소 7곳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김평정 기자가 1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럼 청소년의 문화 올림픽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청소년 스카우트들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we already met a lot of scou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 was always fun. And like we always trade our scarves, like get new badges from other countries, and it's always good and exciting to like see new cultures and also how the scouts are different all over the world. But here it's very warm, especially walking around with these backpacks, huge and heavy. I actually watched a lot of travel blogs and guides and what to expect and how it's different to Austria, like the manners and like giving stuff with 2 hands. We're here for the Jamboree, but I would definitely visit again.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숙박, 항공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8월 한 달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 9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가 1만 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5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 운송 지연,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요구, 위탁 수화물 분실 등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속 휴게 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집회는 오늘 하루 연차를 쓰거나 결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 투쟁은 재작년 6월 쿠팡 물류센터 집회가 설립된 뒤 처음입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가 매 시간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2급 감염병이던 코로나19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돼 감시체계가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고시 개정 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마스크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방역 완화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달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늘고 또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9월부터는 안정적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역 수지가 지난 6월 11억 달러 흑자에 이어 7월에도 흑자를 냈습니다. 수출은 503억 달러, 수입은 487억 달러로 16억 달러 흑자입니다. 하지만 완연한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엔 이릅니다. 특히 수출은 1년 전보다 16.5%나 줄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고 감소폭도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 석유화학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15% 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회복이 지연되며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반도체 등 IT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아세안 수출도 2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며 무역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8월에는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겠지만 9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고 자동차와 2차 전지 호조세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흑자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7월 체감 경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7월 체감 경기 지수 BSI가 57.3으로 지난달보다 6.6포인트 하락을 했고 전통시장은 40.7로 10.2포인트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BSI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고 전통시장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체감 경기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소비 감소와 장마 또 수혜를 꼽았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값이 많게는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술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류업계에 보냈습니다.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술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질의에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낸 겁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술 소매업자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업계는 구입 가격 이하로 술값을 할인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해 융통성 있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 할인 경쟁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거래처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류시장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입가 밑으로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1,500원 안팎에 들여오는 음식점, 1,100원 정도에 공급받는 대형마트가 값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들은 술값 대폭 할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거듭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문제가 없다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지만 지난해 국내 술 소비량이 8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술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1% 오른 2,667.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4% 오른 939.67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2원이 오른 1,283.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미 증시는 지난달에 3, 4% 정도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뉴욕 유가는 7월에 16% 가까이 오르면서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7월 마지막 날 강한 기업 실적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우지수는 7월 한 달간 3.4%가량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1%, 4% 상승했습니다. Inflation is coming down, even if it doesn't come down to the 2%
benchmark level that the Fed talks about. Earnings have come in better than expected for the second quarter. 미 경제 반등을 위한 연착륙 기대 속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달 연속, 다우 지수는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는 7월 한 달간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두 달 상승률은 20.14%에 달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훈련병과 부모님 또 지인 간의 소통 수단이었던 인터넷 편지가 이번 달 중순에 중단됩니다. 훈련병도 제한적으로나마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직접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세상과 소통하던 창구였던 인터넷 편지. 이번 달 15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지인이 훈련소 홈페이지나 국군소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편지를 쓰면 훈련병들은 출력물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도 제한적으로나마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신병대 훈련병들의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을 시범제 적용함에 따라서 과거에 하던 인터넷 편지 쓰기 그리고 출력해서 적용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지난달 3일 입대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훈련병들은 이미 주말과 공휴일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단이 생기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 편지는 다소 번거로운 수단이 됐습니다. 고된 훈련의 한 줄기 빛과 같던 인터넷 편지는 이제 장병들의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일단 사회와 단절된 거를 처음 느껴보니까 확실히 편지에 대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부모님 보냈을 때 맨 처음 울컥했고 친구들 보냈을 때 재밌었고. 인편 이런 것 덕분에 훈련도 열심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도 이제 편지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라지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당장 인터넷 편지를 없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편지가 줄어들면 육군 외 다른 군에서도 자연스럽게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육군 구사단 소속 복지시설인 백마회관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상급 부대인 육군 1군단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1군단 소속 광개토 제1회관에서 일반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사기 그릇을 장성급 등 높은 계급의 간부들에게 내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단장 등에게는 메뉴판에 없는 보거지리탕과 꽃게탕이나 회관에서 팔지 않는 와인 등의 주류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관 관리관인 부사관은 회관병들이 졸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이달 중순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 나라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오는 18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한미일 3자 회담 그 자체를 위한 최초의 회의라는 점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의라는 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영국 처칠 수상과 구소련 흐루쇼프 서기장 등이 다녀간 역사적인 회담 장소입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주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러시아 무기 제공 등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t certainly did not appear that Defense Minister Shoigu was in North Korea for vacation. We won't hesitate to do so in the future.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발전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무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처럼 한미일 정상협의체도 정례화할지 여부는 결국 새 정상이 직접 만나 결정 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정부 여당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법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자며 이 같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체면을 가능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또다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자 일본 측은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측이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일본 측은 IAEA 최종 보고서를 들며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전 세계 고층 건물을 올라 인증샷을 남기던 프랑스의 인플루언서 30살 레미 루시디가 지난달 27일 홍콩의 고층 건물 68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일 저녁 6시쯤 건물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40층에 있는 친구를 방문한다며 승강기를 탄 루시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1시간 반쯤 뒤인 68층 펜트하우스로 68층 창밖에서 움직이지 못해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시디는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우크라이나, 두바이 등에 있는 고층 빌딩을 오르는 모습을 올려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프랑스가 군사 개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은 우라늄 대국 니제르의 쿠데타가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가 모하메드 바중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일부 니제르인들과 군사 개입을 공모하고 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프랑스가 군사 개입을 공모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Malgré les efforts consentis par les forces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pour contenir la foule, les services de sécurité de la dite chancellerie ont tiré des grenades lacrymogènes et fait usage. 프랑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방송에서 군사적 개입 공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바중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니제르에서는 지난달 26일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스스로 국가 원수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EU는 군부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정 지원과 안보 협력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쿠데타 지지 세력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러시아 국기를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European Union, African Union, and ECOWAS. Please stay out of our business.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은 EU는 니제르의 쿠데타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인 니제르의 전국 혼란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위기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원전 원료인 우라늄의 20%가량을 니제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그동안 논의돼 왔던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한 제재도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EU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남동부에 화력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가로막힌 흑해 대신 크로아티아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숲속에 숨은 러시아군 포병진지에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쏟아집니다. 포격에 놀란 러시아 병사들이 허둥댑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8일엔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스타로마이오르스케를 되찾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장애물인 용치 인근까지 진격한 겁니다. Ну що сказати, стріляють, літає все. Страшно, но ми йшли. тобто задню ніхто не давав, молодці всі. 하지만 러시아는 용치 이외에도 대형 참호와 벙커 등으로 겹겹이 방어선을 만들어놨습니다.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남동부 헤르손까지 길이가 900km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손실이 크고 러시아는 시간까지 벌고 있습니다. На штурм наших позиций. Благодаря грамотно построенной обороне, умел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огн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действиям, выдержке и упорству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родвиж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не допущено. 러시아는 7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2만여 명과 레오파드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 서방이 지원한 2천여 대의 장비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로 곡물 수출길도 막힌 우크라이나는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Ми домовилися про можливість використання хорватських портів на Дунаї та в Адріатичному морі для транспортування українського зерна. І будемо зараз працювати над тим, щоб прокласти якомога ефективніші маршрути до цих портів. 러시아의 공세가 여전하고 서방에서도 반격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고민이 깊어서일까요? 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던 우크라이나가 최근엔 러시아의 심장부에 대한 드론 타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드론을 포함한 북한제 무기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진의 전술을 바꿨나? 네. 자, 오늘 새벽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의 그 모스크바 시티라는 상업 지역이 있는데 네. 그 고층 빌딩이 굉장히 빽빽히 들어선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드론 공격이 새벽에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21층 정도의 드론이 타격을 해서 유리창이 한 대여섯 장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인가 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유리창이 대여섯 장이 깨졌는데 네. 저거를 그 유리창을 가격했다기보다 전자전 장비로 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게 그 건물 벽에 충돌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뭐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면 한 800km 정도를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정밀 타격을 하는 기술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또 네. 전자전 장비로 저게 통제가 돼서 벽에 저렇게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주변의 국제공항도 일시 폐쇄가 됐다고 하고요. 이틀 전에도 이게 비슷한 그 같은 지역의 옆 건물에서 저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저걸 우리가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공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틀 만에 일어난 이 드론 공격도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론 공격이 이어진다면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오데사를 무차별 공습한 이후에 그 대응 차원의 어떤 드론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뭐 드론 공격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왜 이러지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일주일가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항구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인데 그 곡물 수출을 불허하면서 거기다가 무차별 공습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계속 폭격을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곡물 창고나 곡물 관련 시설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공격이 아니고 민간 시설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고요. 러시아는 이제 자기네들이 보유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걸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간혹 하던 이제 드론 공격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마을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2명이 사망했는데 뭐 57명이 아직 건물에 잔해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토 영토 공격을 당하지 않으니까 민간인 피해가 적은데 유엔 통계로만 해도 이미 10,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16,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부상을 했고 군인의 사상자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민간인만 그렇게 많고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파악한 거고 민간인 사상자 수도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복 차원인 것 같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해 왔는데 전술을 왜 바꾼 걸까요? 좀 전에 그 이상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대반격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F-16 그 전투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침 나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러시아의 영토 그리고 상징적인 중심지 그리고 군 기지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것을 겨냥해서 정밀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온 뒤에 저렇게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하고 러시아 영토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우크라이나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5월 2일 날 크렘린궁 위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다라고 러시아가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모스크바만 무인기 공격을 6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용 드론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질 텐데 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공격용 드론은 미국이나 서방이 제공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드론은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확인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조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에어본이라는 이제 드론을 만드는데 자체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항속거리가 800km 된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고요. 이것이 6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공격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CNN 보도를 보면은 해상 드론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체 제작인데 해상 드론은 이제 아까 오데사항이 있는 흑해 쪽에서 이제 러시아의 함대를 향한 공격 용으로 만든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그 배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드론을 개발하고 이것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방어 내지는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핵무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던데 그럼 이러다가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마침 이제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전에 러시아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푸틴이 총리로 내려가고 이제 임무교대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만약에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는 데까지 성공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맞춘 엄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드론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엄포라고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방법이 별로 없고 또 러시아 내부의 어떤 그 심리전을 펴므로써 반전 여론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크림대교를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도 공격을 했습니다. 또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그 후방의 물자 수송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탄약고를 파괴한다든지 무기고를 공격해서 공격력을 좀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복에 보복을 더한 악순환이 계속될 때고 이런 가운데 또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했는데 그 방북 결과를 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내용은 이제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의 크렘린에서 보고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전해졌군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 내부의 여론을 보면 뭐 그러니까 탄약을 주로 수입하는 것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주포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논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 이제 만수대 언덕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2박 3일 일정을 거의 따라다니듯 하면서 밀착 환대를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 수 있고요. YTN도 그런 내용을 열심히 보도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쇼이구 장관이 저쪽에 이제 북한 측 이제 군 담당자랑 같이 했는데 이 화면을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씩 뭐 신년사 정도에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데 집무실에 저기 통역만 2명 양쪽에 1명씩 앉혀놓고 쇼이구 장관을 직접 저기다가 앉혀놓고 외국에 정상급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좀 팔아보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보이고 또 무기를 좋은 무기를 꼭 사야겠다는 쇼이구 장관의 그런 어떤 생각도 엿보이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일병식 시간대 마침 뉴스큐에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쇼이구 장관, 전쟁 중인 나라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해외에 간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에 주목했는데 역시나 무기 사려고 북한을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사실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꼭 생각해 볼 것은 무기 전시회장을 또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무기 성능을 설명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방문 자체가 무기 때문에 갔다라고 딱 거의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분명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증만 있었는데 그런 물증들이 좀 뒷받침 줬고 질문이 몇 개 더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밖에서 물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쇼이구 장관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함께
화제에 있었던 중국의 리용중 국원은 조명을 좀 덜 받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번 행사로만 보면은 사실 과거 냉전 시절에 북한과 소련 관계가 거의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푸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신경을 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국가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네. 이렇게 국방장관이 전쟁 중에 직접 와서 무기를 사러 왔다는 거는 과거의 군사동맹 정도까지로 이게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지금 리홍중 정치국 위원이 중국에서 온 대표단인데 이 사람이 왔을 때 따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람을 환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연회를 열었을 때도 그냥 형식상 국가의 원수인 그 최고인민회의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맡고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례적으로 만난 정도 이렇게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리홍중 그 정치국 위원이 갔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또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네. 혹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일종의 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한 계산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차이가 났고 이번에 네.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했고 거의 과거 냉전 시절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하는데 혹시 물 드실 수 있으면 좀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좀 밀착 관계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육로로 수송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됐는데 해상으로 실어나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주에 29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배를 가지고 러시아로 가는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우호 국가로부터 압수를 해서 직접 전선에서 사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는 그 무기 수출길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드러났는데 그 당시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쓰는 무기를 보니까 거기 방 줄긋고 22라고 쓰여진 북한산 그 방사포, 그 포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 발사를 했다는 것이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우호 국가가 배에 실려 있는 북한산 무기를 압수를 해서 자기들이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뱃길도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어떤 그 증거를 하나 알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일체 우리는 무기를 사서 쓸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이 러시아 입장이고 북한은 그것은 모략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쇼이구 장관이 북한 가서 저렇게 무기를 찾아다니는 걸 보면 러시아의 그 주장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인데 왜 무기를 사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러가 무기 지원을 통해서 과거의 동맹 수준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미호천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 그리고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시 제방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인근 주민들은 미호천교에 건설된 임시 제방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감찰을 통해 미호강 임시 제방 부실 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제방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겁니다. 사고 직전 임시 제방에서 영상을 찍은 주민은 임시 제방이 서서히 유실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컴백에다 넣어서 지금 막아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삽질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삽질에 쭈꾸한 팩이라고 있어요. 일시 동네에서 쓰는 그런 종류의 팩을 갖다 만들어서 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시 제방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호청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들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미호청교 임시제방 부실 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호청교 임시제방 부실 시공 의혹을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겨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청북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송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25톤 레미콘 차량이 전복돼 차량과 보행자용 신호등 2개를 덮쳤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고 보행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차량이 인도 경계석에 올라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밖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20대 A씨가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낮 1시쯤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천호동 음식점에서 수상하게 비틀거린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의 차에선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 고객과 직원을 차별했다는 등 이유로 전보 처분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지점장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전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한 직원 설문에는 A씨가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한다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우려가 큰 가운데 그간 교권 침해 사례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일관해왔던 교육청들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를 복직시켰고 교육청별 교권 보호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가 11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규명 단계의 사건에 직위 해제 조치는 과하다며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복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직위 해제 조치부터 했는데 악성 민원과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 실태가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꾸는 곳이 나온 겁니다. 심리적인 가격도 크고요. 그리고 직위 해제가 된 동안은 월급을 다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그게 이제 무죄라고 판명 나기까지 1년,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교사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서울시 교육청도 교권보호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소송비 지원 방안 등을 곧 발표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쪽에서 이제 법화,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반드시 교권보호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교직원이 전화번호 노출 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고
강원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 TF를 꾸리는 등 이제까지 교권 보호에 뒷짐지고 있던 각 교육청이 앞다퉈 교권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80% 수준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하루 평균 1,941대로 2019년 연간 하루 평균 2,307대에 84%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하루 평균 항공교통량과 비교해보면 31.2% 증가한 겁니다. 국제선의 경우 6월까지 월 평균 교통량이 5.2%씩 증가했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 평균 4.1%씩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정식으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국내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수출 통제로 인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성남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탄천 물놀이장 두 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성남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배송 지역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놀이 나온 시민이 치킨과 콜라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배달업체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드론 배달 거점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적재를 완료한 드론이 미리 설정한 비행 경로를 따라 물놀이장 앞에 설치된 배달 장소에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 남짓. 깜짝 등장한 드론 배송 서비스에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위에서 떨어져서 이게 뭐 망가졌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포장 상태도 굉장히 좋아서 안에 뭐 봤는데 뭐 내용물도 망가지지 않고 잘 온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탄천 내 물놀이장 두 곳이 대상입니다. 피자나 치킨, 커피 같은 먹거리를 비롯해 방수 기저귀나 튜브 등 물놀이용품, 응급 처치 세트도 주문 가능합니다. 배송료는 3,000원으로 민간 배달 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km 반경 안에 어떤 지점이든 들려서 물건을 픽업하고 다시 가져다 돌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현재 성남시엔 모두 25곳의 도심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한결같이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물놀이장을 오가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드론이 하천 위에 안전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만큼 안전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K-드론 배송 추진단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탄천 잔디공원과 구미동 반려견 놀이터, 중앙공원 등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더기 메달도 기대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후회 없이 물살을 가른 대표팀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간판 스타 황선우뿐만 아니라 김우민과 이호준, 그리고 남자 계영 800m까지 결선에 진출하며 어느 때보다 세계 수준에 근접한 대회였습니다. 동양인도 불가능한 무대가 아니다. 수영은 이렇게 느끼고 불가능은 없다라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계속 좋은 기록과 좋은 성적을 동양인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3위에 오르며 박태환도 해내지 못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김우민이 자유형 400m 5위, 이호준이 자유형 200m 6위에 오른 데 이어 이들이 팀을 이룬 개형 800m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6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황선우의 자유형 200m와 김우민의 자유형 400m와 800m, 그리고 개형 800m까지 4종목에서 아시아 1위 기록을 내며 아시안게임 금빛 전망을 밝혔습니다. 열심히 하면 따라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3개 이상은 따고 싶습니다. 1500도 따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4개?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8개나 갈아치우며 황금 세대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금메달 4개를 포함해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2010년 광저우 대회를 넘어 오는 9월 항저우에서는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메달이 기대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집중 훈련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팬들의 열정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유명한 건 바로 한화 팬들입니다. 특히 성적이 좋아진 올해 팬들은 더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연속 꼴찌를 확정한 한화 이글스. 그러나 성적과 별개로 팬들의 사랑은 어느 팀보다도 뜨거운데요. 야구계의 보살로 불리는 최하위 성적에도 긍정적이었던 한화 팬들. 경기력이 확 달라진 올해는 어떨까? 대전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지난 8연승의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저 너무 기뻐요. 제가 8연승을 살면서 볼 줄도 몰랐고 정말 너무 기뻐서 요즘 자리 있는 대로 맨날 야구 보러 오거든요. 여전히 지고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를 응원하고 안타 하나에도 마치 승리한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에도 제발 한 점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비는 응원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팀을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돌부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한 몇십 년 동안 내공이 쌓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8위까지 올라서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올해.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은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다음엔 이기겠지. 예. 그렇게 다음엔 이기겠지 하는 게 몇 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화는 안 나요. 그냥 잘 될 때까지 응원하자. 언젠가는 우리도 가을 야구 하겠지. 근데 저는 그 기회가 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희비가 교차하는 프로야구에서 순간을 즐기며 누구보다 행복을 만끽하는 한화 팬들.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한결같은 한화 팬들의 큰 사랑이 폭염 속 이글스 파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8월의 첫날도 찜통더위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더웠는데 내일도 숨막히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5도, 경북 경산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우산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볕 아래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는 25도 등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기온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찜통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